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학교도 결석하지 않고 잘 다녔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일도 성실하게 했고, 하다못해 공과금 납부도 밀린 적이 없었는데, 이 불안한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더 잘했어야 했고, 소뚜껑 삼겹살 같은 것도 먹지 말았어야 했고, 맥주도 마시지 말고, 섹스도 하지 말고, 닥치고 공부해서 시험에 붙든 돈을 모으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던 거죠.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뵙는 피터캣 유튜브 북클럽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지난 2024년 발표된 김기태 작가의 단편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먼저 김기태 작가는 1985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고 고려대 언론학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지난 202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등단했고, 그리고 이상문학상 우수상, 젊은 작가상, 동인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등단한 지 3년 만에 주요 문학상을 석권할 정도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신예 작가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책에 수록된 총 9편의 단편 소설을 통해서 이 책은 어떤 책이고 또 김기태 작가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 책에 재미는 있는지, 만약 재미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작가니까 먼저 간략하게 총평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작가가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사회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현 시대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관찰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 한참 개인주의라는 단어가 화두에 올랐을 때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소설이 지난 2005년 발표된 김애란의 달려라 아비였다면, 그로부터 딱 20년이 지난 지금 젊은이들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분이 아주 잘 쓰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마무리할 때 다시 언급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인상 깊게 읽은 5편의 단편 위주로 살펴볼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지 않은 나머지 작품들도 완성도가 다 높으니까 따로 천천히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도 먼저 맞으라고 했다고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설은 세상 모든 바다입니다. 첫 번째로 수록된 소설이니까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이 소설이 이 책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가장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먼저 이 소설이 걸그룹과 팬덤을 소재로 하고 있으면서도 작가는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을 걸그룹을 좋아하지만 콘서트 입장권을 구입할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 외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구계자로 설정한 것 자체가 소설 주제에 대한 작가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때 작가의 나이를 찾아보기도 했는데 40살이더라고요. 어쨌든 걸그룹과 팬덤을 어른의 시각으로 관찰하는 이야기라면 그건 제 주변에도 이미 적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특별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설 속에 등장하는 압사 사고 장면이 이 소설이 발표되고 8개월쯤 지나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첫 번째에 배치되었다면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두 번째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소설의 제목은 롤링 썬더 러브입니다. 이 소설은 어느 30대 후반 여성이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TV 화면으로만 보던 그들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주인공 이름은 조맹희, 나이는 37. 현재 음반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매일 급행전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런대로 무난한 편입니다. 앞으로 업계에서 15년 정도는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작은 집 한 채 정도는 장만할 수 있겠죠. 물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기 전까지는 다른 비정규직 일자리도 몇 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서 그 정도면 감사한 수준이겠죠. 주인공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는 동안 잃어버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21살 때 맹이의 대모험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했고, 한동안은 여러 가지 사진과 글을 포스팅하기도 했지만, 지금 그 블로그는 섣불리 사버린 선물과 수신인을 잃어버린 편지, 고장난 장난감과 짝을 잃은 액세서리의 수납함, 고대의 맹희가 건축하고 현대의 맹희가 낙서하는 사적인 유적지 비슷한 게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 블로그 일화는 지난 17년 동안의 주인공의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주인공은 자신의 삶이 블로그처럼 폐허로 변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만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솔로 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죠. 그 프로그램은 밭이나 과수원이 딸린 펜션에 남녀 12명을 모아놓고 5박 6일 동안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포맷이었는데 완두라는 별명을 갖게 된 주인공은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촬영에 참여하려 했지만 역시나 곧 집중력을 잃고 다른 남자 출연자가 아닌 자신의 담당 PD에게 관심을 보이게 되죠. 역시나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 성격이 갑자기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짝을 찾는 프로그램에서 짝을 찾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 소설의 진짜 매력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5박 6일에 걸친 촬영과 마지막 회 방송까지 모두 끝난 어느 날 광화문의 한 맥주집에서 출연자들의 뒤풀이가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불량배들의 시비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주인공은 사랑할 용기도 없는 놈들이라고 외쳤고 그 말을 들은 술집 주인은 공짜 술을 돌렸고 그러자 어느 외국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퀸의 Don't Stop Me Now를 불렀는데 그러자 모두가 그 노래를 합창하며 밖으로 나갔고 이들의 노래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그들과 합류했고 그러자 세종대로 좌우에 늘어선 고층 빌딩 창문들이 열리며 그 사이로 장미꽃잎이 뿌려지고 하늘에서는 커다란 불꽃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자, 뭔가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괴테의 파우스트와 온갖 영화와 뮤지컬이 뒤섞인 듯한 장면이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 소설이 진심으로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0대 후반에 접어든 주인공이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뻔한 얘기가 아니라 난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고 사고를 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맹이의 대모험이라는 블로그 이름은 어느 날 돌멩이의 대모험으로 슬쩍 바뀌게 됩니다. 구르더라도 부서지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맹신과 망신 사이에서 여러 번 길을 잃게 되겠지만 피하지 않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참 멋지게 다가왔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았던 소설이었고요. 다음 소설의 제목은 전조등입니다. 이 소설은 처음 읽는 순간부터 왠지 친근하게 다가왔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읽는 외국 소설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어색한 느낌 하나 없이 너무 잘 써서 감탄하면서 읽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전에 하루키의 어느 에세이에서 이런 문장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또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 그게 고등학생이냐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조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일화가 그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연극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과 관련된 일화인데, 졸업할 때까지 주요 배역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인공의 삶 자체가 배우처럼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대학을 졸업한 그는 결국 국내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 입사해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인재상이 조금 복잡하죠. 그것은 겉으로는 가장 창의적이고 의욕적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잡음 없이 상사의 지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모순적인 요소들을 조화시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그마저도 멋지게 해낸 거죠. 자, 이제 주인공은 30대 중반이 되었고 짝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여성상은 예쁘고 착하고 똑똑하고 재미있고 자신을 사랑해 줄 사람이었는데, 얼핏 들으면 욕심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주인공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짧은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좁은 산길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퍽 하고 작은 파열음이 들리면서 전조등 한쪽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차 오른쪽 전조등이 금이 간 채 꺼져 있었고, 차 뒤편에는 주로 어른들이 신는 낡은 군청색 털 고무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겠죠. 그런데 주변에는 그것 말고는 어떤 흔적도 없었고, 나중에 확인한 블랙박스에도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여자친구는 주인공의 청혼을 기쁘게 받아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예쁜 딸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동안은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지 않을까 싶어서 물끄러미 휴대폰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고, 결국 주인공도 그 사건을 잊게 된다는 내용의 소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 뒤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더 무섭죠. 결국 캄캄한 산길에 떨어진 낡은 털 고무신 한 짝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인데, 과연 주인공이 바라는 안전한 삶이라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 소설도 재미있었고요. 다음 작품은 표제작인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 다음에 이어지는 보편 교양이라는 소설도 그렇지만, 아마도 작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 의해 착취당할 수밖에 없다는 마르크스의 선언은 아직 유효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들이 단결해서 혁명을 통해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지점에서 아마도 작가는 꼭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미 구조화된 착취 시스템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을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제목이 상징하듯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개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표본으로 읽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수십 년 만에 이런 소설을 읽으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과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가 가장 강렬한 작품인 것 같으니까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권진주와 김 니콜라이는 서울 동북부에 위치한 어느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권진주는 결손가정 출신이고 김 니콜라이는 고려인 4세인데, 이들이 서로를 알게 된 계기는 두 사람만 따로 선생님에게 불려와서 각각 흰 봉투를 하나씩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경험상 그것은 뭔가 학교에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봉투였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은 두 사람에게 무심하게 "둘이 친하게 지내"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권진주는 공무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서울 변경의 한 4년제 대학 행정학과의 기회균형 전형으로 합격했고, 김 니콜라이는 공업화 계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비정규직 공장 노동자로 일하게 됩니다. 한국 국민으로 귀화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유리했겠지만, 귀화 절차도 복잡했을 뿐 아니라 귀화 신청을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 평균 연봉 이상을 받아야 했는데, 그에게 3,800만 원이라는 연봉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건 몇 년이 지난 후 경기도 동남부의 한 도시에 위치한 주민센터여서였습니다. 김 니콜라이는 자동차 회사의 전조등을 납품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권진주는 세 번째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던 기업주가 경영하는 대형마트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주 5일 35시간 근무에 최저임금보다 1,000원 많은 시급과 퇴직금을 칼같이 챙겨주는 그야말로 깔끔하고 쿨한 조건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연락처를 교환한 두 사람은 지금까지의 단조로운 혼밥에서 벗어나서 가끔씩 코다리 갈비찜이나 감자탕 같은 것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 책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인 대사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섹스는 공짜라서 다행이야" 라는 권진주의 말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두 사람은 학교도 결석하지 않고 잘 다녔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일도 성실하게 했고 하다못해 공과금 납부도 밀린 적이 없었는데 이 불안한 환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더 잘했어야 했고, 소뚜껑 삼겹살 같은 것도 먹지 말았어야 했고, 맥주도 마시지 말고, 섹스도 하지 말고, 닥치고 공부해서 시험에 붙든 돈을 모으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했던 거죠. 소설은 마침내 살림을 합치기로 결정한 두 사람이 서로의 꿈이었던 작은 식탁 하나를 주문해서 조립하다가 식탁 다리 하나가 불량이라서 결국 세 다리로 위태하게 서 있는 식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쓰러질 듯 위태한 삶이겠지만 함께 부딪혀 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소설에는 사회주의 용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운동권 선배들에게서나 들을 수 있었던 용어나 노래 같은 것들이 등장해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나마 남아있던 계층 사다리가 전부 사라지고 빈부격차가 구조화된 현재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아직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더 떠올랐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 개인적인 과대망상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은 혹시 올해 40살이 된 작가가 혹시 부모 세대의 무기로 그 부모 세대를 공격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역시 김기태 작가와 비슷한 나이인 박상영 작가의 어느 소설에서 부모 세대, 즉 그들의 부모 세대인 운동권 세대를 비판하는 문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의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노래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했던 운동권 세대들은 사회에 편입된 이후 누구보다도 열심히 부동산 같은 것에 투자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들 특유의 엘리트 의식으로 기득권을 차지한 후 그렇게 획득한 부와 기득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 다음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층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위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 책의 저자도 부모 세대가 젊은 시절 무기로 사용했던 사회주의 개념을 역이용해서 너희가 했던 맹세는 어디로 갔니?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싶었던 거죠.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20대들이 극우화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분노의 저변에는 조금 전 소개했던 문장인 공부를 더 잘했어야 했고 소뚜껑 삼겹살 같은 것도 먹지 말았어야 했고 맥주도 마시지 말고 섹스도 하지 말고 닥치고 공부해서 시험에 붙든 돈을 모으든 했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현재 기성세대에 대한 비난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 소설을 보면서 아, 요즘 젊은이들도 마르크스를 읽는구나 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면 미안하지만 지금 이 소설의 작가는 바로 당신을 매기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민주화 운동 세대도 사회의 주류가 되었으니까 만약에 누군가 사회 비판을 하면 어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경청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집중력이 떨어질 순간이니까 분위기를 바꿔서 한 작품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받은 보편교양이라는 소설도 있고 또 이상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팍스 아토미카라는 작품도 있지만
제가 고른 것은 바로 태엽은 12와 2분의 1 바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마지막 작품으로 이 소설을 고른 이유는 묵직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소설의 소재가 조금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 묘사가 아주 좋았고, 그리고 읽는 내내 긴장감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설의 주인공은 강원도 양양의 어느 바닷가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60세 가량의 남자입니다. 양양은 강릉과 속초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하지만 강릉도 아니고 속초도 아니어서 그다지 인기 있는 장소는 아니었는데, 최근 서핑 붐이 불면서 핫플레이스가 된 곳이죠. 아직도 사람들이 몰려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30년째 이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관을 했었고 몇 년 전에 게스트하우스로 바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와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서인지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게 인기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홍보하려면 홈페이지나 SNS나 앱 같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주인공 나이에 그런 것들은 사실 알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게다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종류의 일이었겠죠. 그래도 그는 이 자리에서 딸을 키웠고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원래는 살림집이 따로 있었는데 아내가 떠나고, 딸 또한 서울에서 취업한 후에는 집을 팔고 게스트하우스 한 켠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바다를 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풍경이죠. 그런 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게스트하우스 1층 구석에는 오래된 괴종시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건유리에 축 결혼이라고 써 있는 그 시계는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그리고 그 30년 동안 주인공은 아침이면 방들을 청소하고, 그리고 시계가 완전히 멈출 때마다 그 시계의 태엽을 왼쪽으로 12바퀴씩 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시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태엽을 감을 때 원래는 12바퀴를 돌리면 태엽이 톱니에 걸리면서 작은 소리와 함께 분명하게 끝났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12바퀴가 다 돈 후에도 반 바퀴가 더 돌아간 거죠. 뭔가 살짝 비틀어진 느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내일은 오랜만에 딸이 오기로 한 날이라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하고 해야 하니까 할 일이 많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겨울이라 그런지 벌써 2주째 손님이 없었는데, 이럴 땐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죠. 취객들로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딸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인공이 부지런히 몸을 놀리고 있는 사이, 웬 늙은 남자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키는 컸지만 자세가 구부정해서 그런지 마치 사마귀를 연상시키는 그 남자는 낡은 패딩 점퍼에 달라붙은 눈송이들을 털어내며 주인공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이곳이 여관이었을 때 자신이 묵었던 방을 찾으면서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이유가 자신의 신혼여행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1층에 서 있던 괴종시계를 보면서 자신도 시계 초침처럼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겠다고 결심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려주었죠. 그 남자는 사실 매우 조용한 손님이었지만 주인공은 불안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곳에서 자살한 사람이 없었고, 그 사실을 다행으로 여겨왔었는데, 하필 딸이 찾아오기로 한 날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거죠. 아침에 방문을 열었을 때 마치 시계추처럼 허공에 매달린 채
왔다 갔다 하는 몸뚱이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불안한 밤이 지났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행스럽게도 그 손님은 "잘 있다가 갑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게스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주인공은 곧바로 그 손님이 묵었던 방으로 올라갔지만 실내는 마치 사람이 든 적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기만 했죠. 그런데 그때 창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은 생각보다 묵직한 데다가 마치 물기가 있는 듯 아래가 살짝 출렁거리는 그 비닐봉지를 그 손님에게 꼭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해변을 걸어가는 손님을 따라잡았는데 그 손님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만약 자신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다면 어떻게 그것을 돌려줄 수 있겠냐고 말하면서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그 뒤통수를 향해 벽돌이라도 내려치고 싶었지만 하지만 막상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비닐봉지를 든 채로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 검은 비닐봉지에 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들었길래 주인공은 한사코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고 또 손님은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뭐 이건 하나의 견해니까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비닐봉지 안에 든 묵직하고 살짝 출렁거리는 그것이 그 손님의 심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일 텐데 실제로 그 손님은 주인공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곳에 죽기 위해 돌아왔고 주인공은 그것을 눈치채고 말리려 했지만 그것을 말릴 방법도 또 자신의 아내가 살아나서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없어서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봉지에 담긴 것이 그 손님이 평생 짊어져야 했던 불운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역시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던 주인공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자, 여러분도 그 봉지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소개했던 전조등도 그렇지만 김기태 작가는 이런 긴장감 넘치는 소설을 참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분명 어느 작가의 영향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억지로 이름을 대보라면 몇몇 이름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완벽하게 내면화시켜서 그런지 위화감이나 어색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롤링 썬더 러브나 전조등, 태업은 12와 2분의 1 바퀴 같은 1인칭 독백 형식의 소설을 정말 잘 쓰는 것 같은데 다음 책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10여 년 가까이 '소설은 여자가 쓰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아주 좋은 남자 작가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